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 선보이는 김진각의 경제 콜센터 한라인 진행을 맡게 된 성신여대 김진각 교수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뭘까요? 바로 경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경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명사들을 초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연결해 드립니다. 경제 콜센터 한라인 지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경제 콜센터 한라인 문 열자마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전문가께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타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총재님, 저희 프로그램의 첫 방문자신데, 자, 이렇게 그 스튜디오를 한번 쭉 둘러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오랜만에 TV 출연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만 갖고 또 TV 출연하는 거는 더 오랜만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유, 덕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한라인 벨이 울렸습니다, 총재님. 네. 어떤 분이 이 한라인으로 연결됐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먼저, 이 전화 거시는 우리 어머니 소개부터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그 강주에 살고 있는 그 40대 초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언영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정운찬 총재님을 모셨습니다. 총재님한테 네. 어떤 점이 이제 궁금하신지 한번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 학창 시절 그 엄친아로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 어떤 분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저는 엄친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오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제 친구 아버지인 서울대학 교수가 저를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한테 소개해 주셨고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도 대주고 가끔 생활비도 대주셔서 그 덕으로 나중에 대학도 가고 오늘날 교수로서 행세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은 미국에서 보내오는 이른바 강냉이 가루, 옥수수 가루로 떡을 해 먹거나 죽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래 갖고는 내가 대학 못 들어가겠구나 해서 고등학교 때는 또 가정교사했습니다. 고1 때는 시간제 가정교사하고 고2, 고3 때는 입주제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엄친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양육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그 총재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혹시 키우다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자유롭게 키웠습니다. 놀면 노는 대로,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놔뒀습니다. 네. 그러나 혹시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한다면은 학원은 꼭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다 한 달 학원 등록시켜주면은 3주일 하고 그다음에 안 가서 안타까운 일은 있었습니다만 이해해요. 그래도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벌써
큰 아이는 40대고 작은 아이는 30대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그렇게 자유롭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네. 놀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두 아이들이 네. 전부 다 저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같이 네. 그냥 막 공통의 대화가 아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같이 놀아줬더라면은 지금 공통의 대화도 많고 더 재미있는 네. 시간을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주부시다 보니까 정운찬 총재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그 정운찬 총재님과 말씀 나누고 그 궁금증이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풀리셨습니까? 네, 그 하상으로 그 만나 뵙지만은 정말 반가웠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재님은 이제 미국에서 교수도 하시고 또 한국에서는 총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대외 활동이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의 어떤 내조가 상당히 그 중요하고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뭐 사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동반자로서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과 총재님이 서로 이제 어떤 존재로 이제 살아가고 계신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은 캠퍼스 커플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대학 1학년이던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 처가가 될 댁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가서 서광이 비치면은 편지를 드릴 테니 그때까지 딸을 시집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장모 되신 분이 여보게 유학 갈 사람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장가 갈 생각만 하나. 그리고 자네 얼굴이 잘생겼나? 키가 큰가? 부모님이 계신가? 상내가 밝은가?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풀이 죽어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는데 1년 동안 생각해 보니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조순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학생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했더니 조순 선생님이 사모님과 함께 저희 장인 장모님을 어느 음식점에 초청해서 저녁을 다 하고 술도 마시고 난 다음에 저희 장인한테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정운찬 군이 지금 외적 조건은 별로 좋지 않지만 나중에 적어도 조그만 대학의 교수 정도는 될 겁니다. 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장인 어른이 그럼 결혼합시다.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을 미국으로 보내서 제가 다니던 대학원의 그 학교 채플에서 네.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게 벌써 46년 전이네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총재님의 어떤 결혼에 그 조순 선생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이렇게 이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그 후로는 아주 잘 해드렸습니다. 장인 어른이 한번 미국에 오시더니 우리 딸 쉽게 주지 않아서 미안하네. 그래서 네.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물건값 비싸게 부르는 게 좋은 물건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까? 선선히 주시지 않으셔서 오히려 더 값져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오래 살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주 좋은 자입니다.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질도 급하고 네. 또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희 성질을 좀 죽이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게도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의 좋은 조언자 또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저희 집사람을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그 총재님이 워낙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아무래도 집안을 그 좀 챙길 그런 시간도 상당히 부족할 텐데, 총재님 개인이 생각하실 때, 한 명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는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 C 정도 될 것 같습니다. C요? C 학점이면 가족들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안 물어봤지만 동의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다 저를 좋아는 합니다. 네. 성실한 사람이라고 좋아는 합니다만 어디 뭐 같이 여행을 자주 가나 또 외식을 많이 하나 그런 거 잘 안 하니까는 아마 재미없는 남편, 재미없는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아까 이제 한 달에 처음 연결하신 분의 이제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게 그 학창 시절을 보냈고, 특히 이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할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업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네,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조순 선생님은 저한테 결혼을 가능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그 학문적 지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활면에서 저를 크게 도와주신 분은 프랭크 스코필드 분입니다. 그분은 1916년에 세브란스 의전에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네. 이제 벌써 100주년이 됐습니다만 1919년에 3.1운동 때 3.1운동의 모습을 시청 앞에서 덕수궁 앞에서 탑골공원 앞에서 다 찍어갖고 세상에 알렸고 또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 뭐 수촌리 이런 데서 만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소아마비의 몸으로도 자전거를 하나 구해갖고 경부선을 네. 타고 수원에서 내려서 경찰의 눈을 피해갖고는 전부 찍어서 또 세상에 알린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라든지 네. 또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분은 일본 사람들이 싫어해갖고 결국 1920년에 추방되다시피 해서는 네. 모교인 카나다 토론토 대학 가서 아주 명실상부한 그 세계적인 수의학자가 되셨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 보내줬는데 제가 그 수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저는 스코필드 박사님이 재정적으로만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저의 또 정신적 멘토였어요. 네. 그래서 그 가르쳐 준 것이 지금 무지하게 많지만 그냥 한 3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네, 지금 뒤에 화면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스코필드 박사님 네, 맞습니까? 네, 네. 그 교수 말년에 찍은 사진이래요. 예. 한국에 오셨을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인자해 보이시고 네. 더 연세가 들으시고 예. 한 몇 년도 아마 이게 1950년대 같습니다. 50년대입니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더 계속하자면은 3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네. 하나는 정직해라.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이런 가르치셨고 둘째는 어려운 사람, 특히 선한 어려운 사람한테는 비둘기처럼 대하고 네. 강한 사람,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강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처럼 대하라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정신을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국력 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 가르침을 항상 명심하면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데 첫 중학교 등록금을 대주신 다음에 저보고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네. 교회 가면 참 좋은 사람 됩니다. 교회 가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아주 독실한 교회는 아니지만 거의 개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처음 그분을 배웠을 때는 13살이었어요. 네. 그분은 71세신가? 네. 그쯤 됐을 겁니다. 근데 그 후로 한 10년간 서로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만약에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은 제가 집안도 어렵고 해서 어쩌면 좀 더 성격이 과격하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항상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르치시고 비판은 하되 건설적으로 비판해야 된다 등을 가르치시는 게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제 총재님한테는 그 일종의 어떤 삶을 바꾼 인물, 삶을 바꾼 어떤 하나의 큰 역사로 이제 또 비춰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거는 제가 대학 갈 때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과를 지망하다가 네. 우여곡절 끝에 문과를 가게 됐어요. 저 화학이나 화공과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학생들이 다 이과로 몰리니까 일부 학생들을 문과로 가라고 막 설득을 해서 제가 문과로 갔는데 스코필드 박사님한테 가서 제가 뭘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박사님이 지금 한국은 경제 성장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좀 됐는데 네. 분배가 악화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앞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한국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치도 없어서 안타깝고 이 상황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너는 각종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 격차를 줄이는 운동을 하면서 네. 세상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경제과를 가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또 요새 동반성장 운동을 펼치는 것도 사실은 스코필드 박사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한 어떤 인연, 그다음에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라인 벨이 지금 또 울리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21살 문정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정운찬 KBO 총재님 모셨습니다. 이 총재님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특히 야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지 텐데, 한번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KBO 총재가 되려면 야구를 잘해야 하나요? KBO 총재는 정확히 뭘 하는 직업인가요? 네, 야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많이 있어야 KBO 총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구를 꼭 잘한다거나 또는 야구 선수 출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KBO 총재가 뭐 하냐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KBO 리그의 공정한 운영과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정성도 중요하고 또 경영 능력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많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책임도 많이 따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아직 대학생이고 곧 취업을 해야 하는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KBO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KBO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네, 먼저 야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KBO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KBO는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공채 입사로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턴 직원 채용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금방 직원 채용 공고도 날 것이고 또 인턴 채용 공고도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KBO 총재들은 연봉을 안 받고 명예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총재님의 연봉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 처음에는 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언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총재가 되시면서 저 연봉 필요 없다. 난 그냥 봉사로 일하겠다 한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또 이걸 안 하면 딴 데 가서 일할 수가 이걸 하면 딴 데 가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봉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도 받을 것이라고 큰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보너스 받을 정도의 성과는 못 올린 것 같아서 보너스 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네, 20대 이제 여성 야구 팬인 것 같습니다. 아니, KBO의 입사도 꿈꾸는 이제 그런 당찬 여성으로 이제 보이는데 많은 이제 질문을 이제 총재님한테 하셨는데 궁금증은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오늘 한라인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제 저희 KBO의 수장이신 이제 총재님이 출연하시다 보니까 야구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야구 강의시니까 자타가 공연하는 야구 강의시니까 제가 그 돌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작년에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MVP 그러니까 최우수 선수는 누구였습니까? 작년에 SK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SK의 우승을 가져다 준 한동민 선수. 한동민 선수. 네. 네. 그러면은 다승왕은 누구였습니까? 네, 작년에는 저 두산이 저 투수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승왕은 외국인 선수 프랭코프라는 분이 18승인가 했고 18승. 네, 국내 선수로서는 역시 그 두산의 우완 투수 이용찬 선수로서 15승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숫자에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신데. 고맙습니다. 그 총재님은 야구와 언제부터 인연, 뭐 사랑,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형들이 운찬아 나 따라와. 라고 안 따라가면 혼날까 봐 따라갔더니 저를 당시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운동장으로 데려갔어요. 네. 근데 8명이었는데 한 명이 모자라서 잘 데려간 것입니다.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야구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처음이니까는 저를 공이 들어올 것 같은 센터에다가 세워놨는데 저한테 플라이볼이 2번 왔는데 2번 다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동네 형들이 야, 너 운찬이 너 야구에 소질 있다 그래서 저 진짜 소질 있는 걸 착각하고 그때부터 야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 다닐 때까지 동네 야구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고 네. 실제로 중학교 때는 야구부원이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유니폼도 없이 체육복 입고 야구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뒤에 총재님 뒤에 사진이 중학교 1학년이고요. 중학교 1학년, 경기 중학교 1학년 그렇습니다. 사진입니까? 네. 그 당시에 2학년 때 우리 중학교하고 다른 중학교하고 시합을 했는데 2학년 때 네. 3학년 선수 7명하고 우리 2학년 2명하고 시합을 하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코치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 앞으로 노력하면 저도 주전 선수 한번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경상도 분이신데 은창아 너는 공부해도 된다던데.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포기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나 그 대학 때까지 야구를 동네 야구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했죠. 요새식으로 하면 사회인 야구 비슷한 네, 것이죠. 사회인 야구. 말씀을 듣자 하니까 야구와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총재님하고 뭐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이 야구 관련된 에피소드가 계속 넘쳐날 것 같은데 이 유학을 가셔서도 이 에피소드가 여전히 이제 많으셨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호인 야구, 동호회 야구를 이제 창설을 했고 그게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하셨는데 이 야구 때문에 유학 가셔서 야구 때문에 좀 울고 웃은 그런 사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 시험 때까지는 공부하느라고 야구 별로 못 봤습니다만 그 시험이 끝나고 박사학위 준비하면서는 거의 매일 야구를 봤어요. 네. 물론 미국은 나라도 넓고 따라서 야구장하고 멀고 또 입장료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야구장 직접 간 일은 몇 번 안 됩니다만 TV로 저 야구를 거의 매일 보다 보니까는 박사학위 논문이 1년 정도 늦어진 것이 네. 저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는데 저 뉴욕 가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뉴욕 가서 취직을 하는데 공채죠. 면접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만 네. 첫째 번 면접 교수가 저보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좀 아냐.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아냐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야수들의 타율도 다 외우고 네. 또 유명한 투수들의 ERA 자책점도 다 외우고 하느라고 네. 75분 동안이나 야구 얘기만 했어요. 네. 이 사람이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다음 두 번째 면접 교수한테 저를 넘겨주면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아는 정도 보니
미국의 문화도 상당히 알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콜롬비아대 학생들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그냥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인터뷰 다 끝내고 나중에 논문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첫째 번 면접 교수하고 야구 얘기한 것이 제가 채용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구 선수는 못됐지만은 이제 KBO 총재라고 하면은 KBO의 최고 수장 자리지 않습니까? KBO 수장은 사실 그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야구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자리인데, 뭐 야구 인생의 어떤 그 꿈을 이룬 그런 또 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작년이었습니까? 메이저리그 이제 아까 사진도 나왔지만은 메이저리그 시구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메이저리그 시구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작년에는 제가 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맨프레드 커미셔너로부터 올스타 게임 보러 오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구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제가 77번. 77번. 네. 네. 제가 저 비록 이 아리랑볼 비슷하지만 캐치한테 이 오른쪽 가슴팍에 가는 스트라이크를 던져갖고 근데 로메로라고 하는 캐쳐가 저한테 지금 그 자기 사인 들어가 있는 볼을 저한테 줬습니다. 저 캐쳐의 사인을 받고 그쪽으로 던지신 겁니까? 아니요, 던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캐쳐의 사인을. 네, 캐쳐 사인을 미리 해놓은 거죠. 네. 저한테 줬습니다. 네. 뭐 보통 사람이라면은 상당히 그 시구로 하실 때 그 긴장되고 떨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긴장되고 떨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고 갔어요. 네. 2012년에는 저 잠실구장, 또 작년에도 저 혹시 시구할 경우에 대비해서 잠실구장에서 한 각각 3일씩 가서 각각 한 40분씩 저 연습하고 갔습니다. 우리 그 프로야구에서 한 27년간 심판하신 저 김양경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지도받고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나이에는 제대로 던지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머리를 향해서 던지듯이 던져야 됩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토론토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시구할 때 심판이 거기 없어요. 그냥 높이 던져야 되겠다 해갖고 높이 던졌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시구하는 게 이제 꿈 중에 또 하나셨는데 어쨌든 이제 꿈은 또 몇 번 이뤘습니다. 이룬 셈이고. 메이저리그 말씀하셨는데 메이저리그는 사실 뭐 야구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꿈꾸는 그런 어떤 그 정말 환상의 무대, 꿈의 무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야구가 갖고 오는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거 참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야구를 국민의 힐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한테도 이제 힐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 힐링을 제공받으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선 운동장이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지금 광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또 문학이라든지 수원 그런 데는 야구장이 상당히 삼성도 그렇고 좋습니다만 대전 그다음에 부산 그리고 서울의 야구장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고치는 새로 짓는 비용이 한 1, 2천억은 적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 들죠. 그다음에 요새 야구 선수들이 고액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죠. 또 야구장 운영 비용 들어가죠. 또 야구와 관련된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다 조달하려면은 우선 관객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중계권료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야구와 관련된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야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팔아서 비용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일반인 사람들이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이나 경영학 한 사람들이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경제학, 스포츠 경영학 해갖고 요새 새로운 학문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 야구를 좋아는 하지만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도 KBO 커미셔너를 자리를 받아들인 것은 거기가 야구 세상에 가가지고서 이 수지 맞는 야구 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임식 할 때 제가 내건 구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야구, 네. 이른바 클린 베이스볼, 네. 그다음에 돈 버는 야구, 프라피터블 베이스볼, 세 번째 신나는 야구, 이렇게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돈 버는 야구하고 관련이 됩니다. 야구는 이제 경제를 어떤 끌고 가는 어떤 힘, 그런 중요한 힘의 하나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 작동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야구가 경제를 좀 끌고 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또 사실은 경제력이 있어야 야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액 연봉자가 나오면 그 선수는 좋고 또 그것 자체로서는 좋겠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서 비해서 이렇게 고액 연봉을 줄 수 있을까? 또 어떤 그 야구 팀들이 이게 또 고액 연봉을 줄 능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FA, 프리 에이전트 상한도 제안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선수협으로부터 거부당했는데 앞으로 아마 이것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라이센싱, 머천다이징, 중개권, 입장료 이런 것들은 이른바 통합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훨씬 좋을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MLB에서는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 NFL이라고 내셔널 풋볼 리그 미국 축구 연맹에서는 통합 마케팅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이 입장료의 60%만 갖고 40%를 집중화하고 중개권료, 머천다이징 수입, 라이센싱 수입 이런 거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집중을 해서 그거를 32개 팀한테 32분의 1로 다 나눠줘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각 팀 간의 재정 능력이 거의 비슷비슷해지고 재정 능력이 비슷비슷해지니까 선수 스카우트의 어려움을 덜 겪게 되고 좋은 선수 스카우트 하니까 그 구단의 주민들이 내년에 혹시 우승할지도 모르지 해갖고 더 많이 가고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통합 마케팅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일종의 어떤 산업화 쪽으로 가는 방향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미국 메이저리그도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그럼 우리 프로야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고액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미국 야구는 지금 프로야구가 150년 역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38년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걸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따라갈 것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액 연봉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너무 고액으로 올라가니까 양키스나 다저스 같은 데는 좋은 선수를 막 데려가고 딴 팀은 좀 못 데려가고 하니까 그 룰을 만들었어요. 그 무슨 룰이냐면 락셔리 텍스 사치세 또 셀러리 캡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연봉이 너무 올라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볼 만하고 또 사실은 제가 그 KBO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주창하고 있는 그 동반성장 스코필드 박사가 각종 격차를 줄이라고 가르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반성장하는 사회를 만들라는 거하고 비슷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 잘 살자는 그렇죠. 그런 의미. 네, 그래서 야구에서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큰 구단과 하고 작은 구단의 차이가 많이 있고 구단과 선수 사이에도 동반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선수는 1년에 25억 버는 선수도 있고 하는데 반해서 최저임금이 2,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금의 비가 100대 1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동반성장 개념을 야구에 좀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봉 차이가 100대 1의 격차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리 에이전트 될 때 무지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 받으면
좀 세금 받는다든지 아예 룰로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이상 받으면 벌금 내라, 세금 내라. 일종의 샐러리 캡 그런 같은 것도 정해놓고. 그런 것이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최저임금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뭐 인상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속도는 뭐 다 차치하고라도 최저임금 2,700만 원은 좀 적다. 해마다 1,000명 이상 학생의 그 잠재적 선수 중에서 100명 정도 뽑혀오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 2,700만 원 주는 건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저임금은 올리고 프리 에이전트가 받는 돈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야구를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총재님이 잘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나인 메일이 또 올리고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일단은 그 총재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그 50대이고 압구정도에 살고 있는 유규상입니다. 그동안 그 사업을 하다가 잠시 접고요. 지금 현재는 자영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총재님께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뭐 궁금한 거가 뭔지 한번 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요즘 특히 제가 그 자영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여러 가지 시장 조사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가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그 과거에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살아가는데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특히 저도 야구를 총재님처럼 많이 좋아합니다. 못하지만. 그러나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9회 말이 있기 때문이고요. 극적 그 9회 말에 투 스트라이크 투 아웃에 뭔가 그 희망, 기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야구를 보면서 힐링도 얻고 뭔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 총재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언제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듯이 인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뭐 새용지마라는 말도 있고 또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가고 또 양극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쓰고 있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제가 7, 8년 동안 주창해온 동반성장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출은 아직까지는 잘 되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소비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 정부에서는 소비 부진은 원인이 소득 적기 때문이다. 소득을 좀 올려주자. 최저임금이라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아? 이런 식의 정책을 쓰는데 그거는 고용이 일정하다면은 그 소득이 전체 소득이 올라가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도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지금 투자할 땐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돈이 흐르도록 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해 동안 주장한 것이 이익 공유하자. 무슨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시혜 베풀라는 게 아니다. 대기업이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의 결과 이익이 많이 남으면 그것의 일부를 좀 공유하면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지고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 협력 대기업도 튼튼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익 공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해서 대기업은 그냥 빵가게 된장, 간장, 고추장, 뭐 레미콘, 뭐 LED 조명등 이런 데 오지 말아라.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면은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상황이 개선이 돼서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늘리고 생산이 늘리면은 고용이 올라가고 고용이 올라가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저성장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은 100개 중에 99개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대한민국의 고용은 100 중에 88% 이상이 또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성장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양극화도 어느 정도 완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제학자로서 제공해 온 처방책입니다만 저는 이런 노력을 결국 한국 경제 좋아질 것 같고 특히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중소기업들한테 돈 좀 들어가게 하고 하면은 한국의 앞날은 뭐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의 이제 경제 해법까지 좀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사업이 신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기를 이제 함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라인 연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는 사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똑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민심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총재님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총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경제 정책으로 가장 공을 들였던 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지금 돌이켜 보면은 가장 아쉬움이 좀 남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지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진보다 보수다 우익이다 좌익이다 따지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세계인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보고 총리하라고 그러셔서 총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야 정운찬이가 어떻게 이명박 총리가 돼? 그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만 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항상 중간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욕심이 있었냐면 남북이 너무 관계가 경직적으로 돼 있고 또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그런데 누군가 총리를 할 바에야 내가 가서 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유연함을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또 양극화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2007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의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우리만은 플러스 성장해야 된다 해갖고 결국은 제가 2009년에 취임했는데 그때 플러스 성장을 이뤄냈어요. 네. 네. 그때 플러스 성장을 해서 저는 그때 저 때문만에 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뿌듯함을 느꼈고 또 그러나 양극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제가 경제학자로서 총리할 때 경제에 관심을 뒀던 두 분야입니다. 양극화, 성장 세 분야인가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의 유연한데 네. 그것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어떻게 정보라 그럴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갖고 금방 북한이 붕괴될 것 같은 생각들을 정치권에서 해가지고서는 이 남북관계 유연화의 노력들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그 총재님의 어떤 이력이 잠깐 소개가 됐지만은 총재님은 아주 다방면에서 여러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어떤 지도자급 인사로 지금도 이제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야구광 정운찬, 경제학자 정운찬, 또 총리 정운찬, KBO 총재 정운찬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 것들보다요. 저는 미국에서도 3년 교수했고 한국에서 31년이나 해서 도합 34년 교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운찬 교수라고 불러줄 때가 제일 좋아요. 교수 정운찬. 네. 네. 알겠습니다. KBO 총재로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한국 야구를 이제 이끌으셔야 되는데 지난 1년을 이제 쭉 보내면서 소홀할까?
그런 소회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번 4월 달입니까? 시즌이 개막되는 3월 23일입니다. 3월입니까? 네. 3월 새로운 시즌 2019년 시즌에 나는 반드시 한번 이런 걸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총재라고 안 부르고 커미셔너라고 부릅니다만 제가 커미셔너로서 그 계획한 게 있었습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깨끗한 야구, 둘째 해는 돈 버는 야구, 셋째 해는 신나는 야구를 목표했었어요. 그래서 신나는 야구라는 뜻은 기량이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한 뜻입니다.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첫 해는 클린 베이스볼 깨끗한 야구를 해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일도 많이 터졌고 또 과거에 터졌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으나 평가는 아주 높이 받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클린 베이스볼을 다시 한번 추구함과 동시에 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야구 산업의 프로야구의 산업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궁극적으로 KBO.com은 못 만든다 할지라도 KBO.com을 준비를 충분히 다 해놓고 나갈 생각인데 마침 올해는 국제 경기가 있어요. 내년에도 있고 큰 국제 경기가 세계 야구 12강국끼리 하는 프리미어 12 리그가 11월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프리미어 12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적어도 이게 프리미어 12 시합이 내년도 동경올림픽의 예비전이거든요. 여기서 성적이 좋아야 동경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금년도 목표고 내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동경 가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그러자면 기량이 출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금방 기량이 높아지겠냐만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깨끗한 야구, 돈 버는 야구, 신나는 야구를 완성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향하는 그런 클린 베이스볼, 클린 KBO 이런 게 구축이 되면은 충분히 총재님이 지향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야구 팬들은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이제 한나의 시간이었는데 이 한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총재님이 거기에 대한 또 일종의 어떤 솔루션, 대안까지 많이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소감이랄까? 어떻게 오늘 첫 방송을 첫 출연자로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선 이제 첫 출연자로 출연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공부를 해갖고 왔더라면 똑부러지게 대답을 했었을 텐데 공부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아쉬움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죠. 자, 총재님, 전화기를 아직도 폴더폰을 쓰시네요? 뭘 바꾸기 싫어서 원시적으로서는. 바꾸기 싫으셔서 폴더폰 쓰고 계신 겁니까?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정운찬입니다. 요즘도 건강하시죠? 선생님 제가 오늘 첫 출연자로 나와서 경제에 관한 얘기도 하고 야구에 관한 얘기도 하고 가족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경제에 관한 얘기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좀 나오셔서 전 국민에게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순 선생님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